남자의 성적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지위예요. 근데 실제로 높은 것보다는 높아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입장에서 저 남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어티튜드를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거예요. 이건 솔직히 화남자들 화법입니다. 상남자 화법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지. 여유 있는 남자들의 화법이야. 이게 남자가 건전하게 자기 주관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상대 여자가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도 있을 텐데, 이거 도서 굿즈 있잖아요. 펀딩 하셨거나 지금 프로모션 기간 중이잖아요. 이거 강의 신청하셔가지고 이 도서 굿즈 받으시는 분들 참고하실 게, 그 맨 앞에 제가 직접 쓴 8장 정도 분량의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꼭 잘 보세요. 그게 내용이 진짜 좋아요. 강의 내용을 사실상 완전 요약한 내용이니까 그게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살면은 좋을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 원칙들을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수량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수강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 꼭 읽어보세요. 한 8페이지 정도 제가 썼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저번 주에 하트 페어링 관련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좀 더 깊게 다뤄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다뤘던 걸 조금 더 디벨롭해서 분석을 하고 또 다른 인물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나는 솔로 분석과는 다르게 엄청 흠을 잡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원래는 아시겠지만 라이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키는데, 저번 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왔어요. 이런 거는 지금 한창 방영할 때 해야지 재밌잖아. 주제는 크게 2개 정도 구상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업로드는 나눠서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했던 게 너무 재밌었어. 그때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시청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서 고양이과인 제가 금세 또 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매너 잘 지키시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튼 제가 요즘 하트 페어링이라는 데이팅 프로그램을 아주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트 시그널의 이제 후속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름이 바뀌었냐면, 하트 시그널 시리즈에서는 이제 연애 상대를 찾는 것이 기획의 중점이었다면, 하트 페어링은 이제 결혼 상대 찾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 만남 전에 페어링 북이라는 각자의 가치관을 엮은 책이 있어요. 그걸로 서로를 먼저 탐색하게 하더라고. 사전에 내적으로는 누구와 더 잘 맞을지 판단하게 하려는 의도 같았어요. 목적이 결혼이니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놓지 않았나 싶고, 물론 진짜 결혼하려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싶긴 하지만, 이것도 방송이란 게 어차피 쇼니까 사실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즐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 페어링북 이 기획이 참 재밌더라고요. 사전에 글로 상대를 상상하면서 비교적 이성적으로 가치관을 비교했을 때 내가 골랐던 사람과 또 실제로 만났을 때 본능적인 끌림이 있는 상대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확인해보는 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페어링북을 썼으면은 저 아무도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극혐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나 만약에 페어링북 쓰잖아? 꿈꾸는 결혼 생활 하면은 이제 내가 거실에서 신문 볼 때 와이프는 과일하고 커피 내어오는 그런, 또 서재에서 책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들어와서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삶, 이런 거 쓸 거기 때문에 저랑 페어링을 하시려면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도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나름대로 잘 하시지만.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합숙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탈리아에서 합숙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뭐 3주? 한 달인가? 같이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옛날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돼서 배경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완전 선남 선녀들이 알콩달콩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한번 가보고 싶고 굉장히 멋지더라고.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 기획도 이런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낭만적인 배경에서는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게 사람이거든요. 비포 선라이즈 같은 영화처럼. 근데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환경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면 감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현실로 돌아와서 내 현실적인 생활 반경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하트 시그널만큼의 흥행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의 결 자체에 충성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근데 어때요? 관심은 언제나 논란을 동반하죠. 가장 논란이 된, 사실 제작진들도 이걸 논란으로 만들고 싶은 것 같아. 이제 남자 출연자인 창완하고 이제 지원의 나이 차인데,
이거는 제가 의견을 저번에 잠깐 다루긴 했는데 저번 주에 이걸 더 디벨롭해서 후반부에 남녀의 적절한 나이차와 결혼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다룰 거고, 일단은 우재 재현 커플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요. 첫 번째, 나단. 이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우재 씨랑 재현 씨랑 잘 되고 있잖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우재 씨가 제가 오늘 말할 이 부분만 더 잘했으면 재현 씨가 완전히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상대 여자가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재현 씨가 뭐 변호사든 뭐 엄청난 커리어 우먼이건 어차피 다 여자거든요. 사람 다 비슷해요. 뭐냐면은 제가 저건 좀 아쉽다 했던 포인트가 두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우재와 재현이 데이트를 하는데 명품 매장 앞에서 우재가 재현한테 물어봐. 명품 좋아하냐고. 근데 솔직히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저 명품에 환장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재는 이제 본인은 이제 명품 소비가 좀 별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떠보는 걸 수도 있죠. 뭐 이건 그럴 수 있는데, 그 두 번째에서 이거는 좀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강북이 좋다, 그러니까 강남은 너무 시끌벅적해서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여자 입장에서 되게 별로라고 느껴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자를 떠나서 이런 별것도 아닌 표현 때문에 내 지위가 낮아 보일 수가 있어. 사람의 품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특히 남자분들이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남자의 성적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지위예요. 근데 실제로 높은 것보다는 높아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백날 직업 좋고 돈 많아도 급이 낮은 남자처럼 굴면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분들은 내 지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재 씨가 이 부분에서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렸어요. 특히 우재 씨가 상대를 하는 여성은, 재현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해야지. 그렇다면 여자 입장에서 저 남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어티튜드를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거예요. 중요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나머지 사사로운 일은 모두 허허하고 넘기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포용이거든. 포용력. 근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포용력은 여성성의 상징 아닌가? 야, 다니엘, 네가 맨날 그랬잖아. 포용력은 여자다움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남성의 포용과 여성의 포용은 달라. 이거 설명하고 넘어가자. 제가 맨날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난 이해는 하는데 존중은 안 한다. 근데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난 이해는 못하지만 존중은 해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남성적인 표현하고 여성적인 표현의 차이야. 결국 둘 다 나랑은 다르지만 포용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차이가 뭐냐면, 남자의 포용은 존중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아버지적인 포용이지. 아버지적인 사랑과 포용이란 조건적인 포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행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포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가정 환경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를 통한 포용. 근데 여성의 포용은 존중이에요. 존중은 조건 없이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고 여기는 겁니다. 어머니적인 포용이고 조건이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조건 없이 존중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나도 조건 없이 존중해줘야지. 내 취향을 존중받지 못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도 너 취향 존중해줄게. 물론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존중해줄 거야. 왜? 나도 그렇게 존중받아야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여성적인 포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존중을 안 한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성향상 다른 사람 존중을 못해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이런 관점에서 우재는 재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포용 능력이 부족했어. 봐봐요. 우재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 그냥 강남이 별로야. 강북이 조용하고 좋아. 이 화법 자체가 좋지 않은 화법입니다. 왜냐면은 재현이 강남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재현은 강남에 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재현은 잠실에 살고 싶어 했어. 근데 우재는 상대의 취향에 대해 평판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관을 드러냈는데, 이건 솔직히 화남자들 화법입니다. 하남자들 화법. 좀 너무 상처 주나? 상남자 화법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강남은 접근성도 좋고 집 사면 가격도 잘 오르고 이런 현실적인 면은 참 좋은데 나는 강북이 조용하고 풍경이 좋아서도 좋아. 나는 집이라는 걸 투자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바라보는 편이어서 나는 강북이 더 좋아. 너는 어때? 이게 남자가 건전하게 자기 주관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상대의 약점을 잡아야 되는 토론이 아니잖아요. 나처럼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거 아니잖아.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할 필요 없잖아.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소통이자 자기 표현이잖아요. 이때는 굳이 상대가 선호하는 가치의 평판을 파괴하면서 내 주관을 드러낼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취향도 좋다, 네 취향도 좋은데 하지만 난 내 취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거 뭐 그 요즘 인기 많은 폭삭 소가수다에서 금명이가 잘하더만 난 너가 너무 좋은데 나도 너무 좋아. 이렇게 가야지. 이게 바로 여유 있는 남자들의 화법이야. 너 것도 좋은데 난 내게 더 좋아.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거지역은요 수준에 맞춰서 살게 되어 있어. 이게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엄청 나이 먹어서나 내 취향 맞춰서 이사 가는 거지. 결국에는 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이겨 먹어서 뭐 하냐는 거지. 그래서 우재가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재현도 훨씬 더 밝게 자기 의견을 표현했을 거예요. 호감도 더 생겼을 거고, 무엇보다 여유로워 보이니까 지위도도 높아 보이고. 근데 보니까 우재 씨가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 거기 남자분들이 그 현실적인 스펙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우재 씨한테 감히 조언을 하자면 가격과 가치는 달라요. 남자분들이 자꾸 자신의 현재 가격만을 생각해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대중적인 기준이지만 가치는 주관적인 효용이야. 우재가 가격이 가장 비싼 남자는 아니겠지만 재현한테 가장 가치 있는 남자는 우재거든. 재현한테는 우재가 최고야. 왜냐면은 바쁘게 살아온 재현이라는 여성한테 우재는 휴식처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템포도 느리면서 잘 맞고 약간 오솔길 같은 남자잖아. 그러니까 재현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건 우재인데, 우재 씨는 왜 자꾸 본인의 가격을 생각하냐고.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재 씨는요 가격도 비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포츠 쪽이라는 게 0.0000001%에 들어야 유명해질 수 있어서 그런 거지, 한국 뭐 K2 리그만 가도 엄청 재능 있는 거거든. 거기가 너무 바늘구멍이라서 그런 거야. 오히려 삼성전자 직원은 한국에 수만 명이고 의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휘소한 사람이야. 근데 휘소하면은 가격도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쫄아?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도 안 됩니다. 내가 우재였으면 저는 안 쫄아요. 충분히 멋있는 사람인데. 이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이야기한 김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소한 거고 좀 스스로의 품격을 낮추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재 씨가 그 이탈리아에서 재현 씨한테 명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 제가 좀 쓰레기 같아 보이고 너무 엘리트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인 거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어떤 분들은 그 명품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사치야, 허례 허식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대체로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예시를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하루 정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생각에 잠겨가지고 책을 읽고 와인 먹고 막 별짓을 해도 잠이 안 와. 그래서 뭐야? 유튜브를 켰지. 어차피 잠 못 자니까. 그래서 쇼츠를 보는데 예전에 흑백 요리사에서 그 히든 천재님이라고 그 알리오 올리오 하나로 안성재 셰프한테 합격을 받았나 그래요. 그게 근데 밀키트로 나왔대. 히든 천재 알리오 올리오가. 그래서 음식을 리뷰하는 유튜버신데 너무 맛있다고 사 먹어 볼만 하다고 해서 제가 그 야심한 밤에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딱 사 먹으려고 하는데 밑에 딱 댓글이 있는 거야. 어떤 댓글? 존나 비싸네. 이거 왜 사 먹음?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뻔하잖아. 근데 싸움 구경이 재밌지. 막 비싸면 처먹지 마. 비싸다고 말도 못하냐부터 해가지고, 맞아 그 알리오 올리오 원가가 1,000원이다. 저걸 왜 돈 주고 처먹냐. 막 이러는데, 원가 이야기를 하는 건요, 원가가 1,000원이라서 저게 비싸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완전 틀린 이야기예요.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18,000원 정도 됐거든요. 밖에서 사 먹는 파스타 가격이랑 비슷하지. 근데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매진이 됐었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가치에 비해 가격이 싼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의 가격 정책은 성공한 거고, 그게 비싸서 못 사겠다고 댓글을 단 사람들은 애초에 타겟 고객이 아닙니다. 프라이싱을 하는 부서에서 이미 배제한 사람들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조 원가가 가격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해요. 가치는 뭐라 그랬어요? 객관성이 없는 철저히 주관적인 효용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를 내든 그 가격보다 가치를 더 느끼면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모든 것을 원가 기반의 절대적인 가격으로만 본다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야. 한번 봅시다. 히든 천재 밀키트, 이게 18,000원인데 왜 다 팔렸죠? 왜 매진이 됐죠? 왜냐면 그 밀키트를 매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사기 때문입니다. 왜 경험해보고 싶을까요? 안성재라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스타 셰프가 인정을 한 거잖아. 그래서 히든 천재라는 브랜드 가치가 생긴 거라고. 원가에 저 브랜드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해집니다.
그게 18,000원인 거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나도 너무 사고 싶었거든. 난 사실 더 비싸도 사. 아니 맛이 어떻길래 그 까다로운 안성재가 가장 기본적인 이태리 음식인 알리오 올리오, 한국 음식으로 따지면 라면이야, 고작 그 음식에 합격을 줬을까? 너무 궁금하다. 근데 그걸 직접 가서 사 먹으려면 예약도 하고 직접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시간도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 딸깍 한 번으로 히든 천재의 파스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어. 그리고 먹어보고 가끔 손님 오면 대접해야지, 이런 의도지. 맨날 해 먹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유의 상품은 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 원가가 가격으로 이어진 상품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이 원가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 가치들이 추가돼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고, 이 관념의 가치를 높이는 걸 바로 브랜딩이라고 부릅니다. 원가에 경험의 가치를 추가하는 거죠. 이거 어쩌다 보니까 사업 강의를 하게 되네. 당연히 밀키트의 비교적 비싼 가격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순 원가를 계산해서 가격을 비판하는 건 이 상품의 가격 정책, 프라이싱 논리에 어긋나죠. 이 밀키트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냥 원가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지도, 안성재 셰프의 인정이 그 정도 가치는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합리적인 비판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추가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이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명품 소비가 마냥 사치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 투자인 이유기도 하고요. 제가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뭐라 그랬어? 여성은 경험 소비를 한다. 지성이 있는 여성일수록 어떤 남자를 하나의 경험으로 보고 가격보다는 가치를 따져요. 그래서 그 영상도 있잖아. 멋진 남자가 아니라 멋진 경험이 되라고. 뭐 명품 이야기를 잠깐 더 하자면, 사실 저도 명품 브랜드를 막 되게 좋아하고 정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 저는 그게 보세여도 사고 동대문 제품이어도 사고 명품 브랜드여도 삽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거면 그냥 브랜드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뭐 명품이면 무조건 좋다, 명품이니까 산다, 이거는 사치에 가까운 게 맞는데,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품이었네 하다가 그 브랜드가 좋아지고 해서 사게 되는 이런 소비는 사치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튼 이제 명품 소비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는 태도나 언행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데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고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재 재현 커플을 보면서 이 이야기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요거였고요. 자, 이제 다음 커플로 넘어갑시다. 너무 사랑스러운 커플, 창환과 지원이죠.